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처음 뵙겠고요. 저는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능사 과목을 잠깐 보면 저희가 이제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죠. 네, 요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 이외에는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서도 20문제고요. 네, 여기서도 20문제고 여기서도 20문제예요. 20문제 다 못 맞춥니다. 그리고 총 60문제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36개만 맞으시면 돼요. 어차피 A 아니면 F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도 그렇고 기술사도 그렇고 다 60점이에요. 합격 점수가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60점이라는 게 사실 보면요, 50점에서 절반에서 조금만 더 맞으면 60점인데 그걸 못해서 떨어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잠깐 현재 좀 시세를 좀 이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쪽 보면 제가 대학 과정을 졸업할 때는요, 이 전기 쪽은 크게 세 가지를 봤어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이제 자격증이라고 볼게요. 자격증,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언어를 봤거든요. 제가 4년제 졸업하면서 제가 취업 현장에 나갈 때 요 세 가지를 보더라고요. 지금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깨졌어요. 언어는 의미가 없고 둘을 보는데 이제는 기본이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기본이 됩니다. 현장 경력 아무리 뭐 실무에 대단하고 빠꾸며도요, 자격증 없으면 힘 못 받습니다. 네. 힘이 못 받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본이 됐어요. 오히려 누굴 찾냐면 이 경력이 우수하다 한들 이걸 갖고 있고 조그마한 게 나아. 왜냐하면 지금 다들 힘드니까 뭐예요? 인력을 줄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쪽이 대우받는 건 하나예요. 법적으로 선임 경력을 요구해요. 기능사는 아니지만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이상이 되시면 변압기 용량이 1000이 넘어가면요, 무조건 산업기사나 기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반드시 상주시키셔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 사람이 현장 경험이 대단히 우수한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거의 기본이에요. 네. 일단은 조건 자체가 있냐 없냐부터 봐요, 먼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현장 경험이 좀 괜찮으면 그걸 좀 많이 이제 인정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시대가 좀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기사지만, 그러니까 기능사지만 꿈을 넓게 가지십시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기사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래야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능사는 좀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사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타입이에요. 그것이 맞으시면요, 상위를 노리시면 더 좋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서 오십시오. 공부를 하다 보면 대충 그게 각이 나와요. 근데 최소한 기능사에서는 멈추지 마시고 기사까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전기 쪽에서 공부라고 해볼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학문이 있고요, 자격증이 있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분도 저한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학문과 자격증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학문은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나의 어떤 그런 지식을 향상시킬 때, 자격증은 끝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네. 공부를 제가 이제 요번 차 시험은 그 일정을 안 봤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력을 집중할 때 해줘야 돼요. 자격증 시험은. 평상시에 오지게 해봐야 시험 남기고 한 열흘 정도 안 하면 그게 다 도루묵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좀 승부를 걸라고 할 때는 한 달 정도 남기고 승부를 거셔야 돼요. 잠깐 기억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배우시는 지식이 지금 이걸 지금 했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가나요? 아니에요. 잊어먹어요. 또 하다 보면 또 잊어먹는다고요. 다만 그 배웠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험장 가셔서 컴퓨터 앞에서, 요번에 이제 시험이 이제 바뀌지, 이제 CBT 시험인데 컴퓨터 앞에서 이제 증명만 하고 나오시면 돼요. 거기서 잘 찍고 나오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무 경험은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십시오. 여기 있는 내용이요, 현장에서 다 써먹는 거지 안 써먹는 게 아닙니다. 예. 본인이 어디다 적용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론과 실무가 같습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가 다르면 실무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이론의 테두리가 있으면요, 실무의 테두리는 절대 이 밖을 나가지 않아요. 네, 사고 나니까. 우리 쪽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처음인데 마음먹기에 따라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끝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기능사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전기기능사 맞아요. 기사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전기기사입니다. 기술사는 아니에요. 전기기술사보다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대우도 더 좋은 게 있고.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대우가 제일 좋은 건 기능사는 전기가 맞아요. 기사도 역시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도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잘 안 줍니다. 전기 기능사 잘 안 줘요. 기능사라고 해서 되게 이제 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따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들 필기도 공부하고 이제 뭐도 공부하셔야 돼요. 실기까지 따셔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좀 저도 이따가 제가 한번 그 날짜를 한번 보긴 볼 텐데, 마음가짐을 한번 잘 하셔갖고 요번에 한 방에 가셔요. 자격증 시험이 길어지면 병 걸립니다. 그리고 기능사 시험을 오래 끈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제 기술사는 인정할게요, 제가. 근데 기사도 1년 이상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기술사는 좀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능해요.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좀 마음가짐을 잘 하셔갖고, 이게 여러분들 보면 이 과정을 이겨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주말에 이렇게 나오셔갖고 공부하시고, 평일날 저녁에 7시에서 나오셔갖고 10시까지 공부하시고, 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에 못 치면 또 밀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화력을 이제 지금은 집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놀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끝내고 노셔도 돼.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재시험이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보면 전기설비는 난이도가 하예요. 하. 뭐 이제 요게 중 정도 되겠네요. 이게 상 정도 되겠고요. 설비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전기설비 내용은 뭐냐면, 이런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뭐예요? 이런 공사에 사용되는 이 공구는 뭔가요? 재료는 뭐죠? 얘랑 얘는 얼마 이상 이역하나요?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한국전기설비규정이나 내선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전기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부분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저는 전부 다 개정된 부분으로 강의를 해드리긴 해드릴 거예요. 다만 얘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이런 거는 다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개정 전에는. 네. 그래서 전기법이 많이 개정되었고, 사실 2020년도는 제가 조금 걱정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원래는 여기서 점수를 따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점수를 따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법이 너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회당 새로운 문제는 나와봐야 2문제, 3문제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능사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을 완전히 생출로 나오면 이건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개정 문제는 뭐냐면 새로 나온 걸 우리는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그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수치가 변경된 부분들 있죠. 그런 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생출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점수는 역시 여기서 따긴 따야 되더라고요. 예, 뻔한 거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점수를 보통은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보셔도요, 15개에서 한 17개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다 올인하시면요, 나머지에서 점수 안 나오시면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 점수 따기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론은요,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왜? 이걸 20문제 다 버리면 40문제밖에 안 남는 꼴이거든요. 기본적인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좋은 전략이 아니죠. 어차피 저한테 잘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이론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쉬운 문제만 잡고 가시는 거예요. 60개를 맞든 36개를 맞든 똑같이 A입니다. 합격이에요. 50개 이상 실기 면제 이러면 죽어라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차등을 두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 시험을 이제 보시는 분도 대부분 36개에서 40개 이내로 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50개 이상도 많아요, 솔직히. 저희 쪽은. 근데 이제 떨어지면 대부분 어떻게 떨어지냐면 정말로 34개에서 35개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점수는 이제 여기서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좀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드려요, 따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서브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갖고 그거를 별도로 정리한 다음에 그것만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지게 외우면 돼요. 네. 왜 제가 이제 책을 좀 저기 하냐면, 내가 공부할 부분은 내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이 기능사 전기설비 요점 정리 오지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의도로 정리한지도 모르면서, 그쵸? 그거를 무작정 외우기도 힘들어요. 어떤 의도로 정리된지도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자격증 시험은 다 그렇게 따요. 요게 기사까지는 되더라고. 기술사는 좀 그게 힘들어.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예. 자, 페이지 266페이지가 전기설비입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페이지 266페이지부터 전기설비 테마입니다. 교재 이외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막 다른 거 또 사시고 하는데 왜 돈을 써요? 여기서 다 나와요. 예. 자, 전선과 케이블인데 첫 번째 보시면요, 전압의 구분인데 요거는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압의 구분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자, 전압의 구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압의 종별을 저희가 정해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압이라고 그래요. 저압.
우리는 전압이라는 건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직류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교류는 저장이 불가능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터리는 죄다 직류입니다. 배터리는 죄다 직류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은 죄다 직류입니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류라 보셔도 될 정도로 교류를 많이 쓰고 있죠. 이 교류는 저장이 불가능해요. 다만 직류는 저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러면은 전압인데 우리는 교류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물어봐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교류는 우리가 몇 킬로볼트를 말하냐면 1킬로볼트 이하의 모든 전압을 기본적으로 이제 1볼트부터 이 1000볼트죠. 1000볼트 이하의 모든 전압을 우린 뭐라고 한다? 저압이라 명합니다. 요게 개정 전에는 600볼트였다가요. 개정이 되면서 1킬로볼트로 전압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부분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저압은 교류는 1킬로볼트 이하고 직류는 1.5킬로볼트 이하의 모든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교류는 600볼트 이하였고요. 이 직류는 750볼트 이하였던 그런 부분을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전압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얘네들을 각각 초과합니다. 얘네들을 각각 초과하고요. 7kV 7kV 이하의 모든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압이라 합니다.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요. 직류는 1.5kV를 초과하면서 7kV 이하의 모든 전압을 우린 뭐라고 한다? 고압이라 명명합니다. 요 시험 문제가 개정 이후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 고압의 범위를 물어보는 게 요 테마에서.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고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압, 고압, 특고압을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개정 전에도요, 고압이나 특고압은 7kV 이하였어요. 또는 초과였고, 여기만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즐겨 사용합니다. 대조적인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미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는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거든요. 예.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주어졌을 때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 전기설비는 말장난도 많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는 뭐예요? 숫자를 포함하죠. 그 숫자 말 그대로 그 숫자까지예요. 하지만 후자는 뭐예요?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요, 이런 식의 표현을 둬요. 되셨나요? 네. 사실 뭐 어떨 때 보면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좀 좋죠. 다 이제 같은 뜻이죠. 이거는 숫자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숫자를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압의 구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또 하나가 전압의 구분으로서 그 종별이 아닌 거, 저압, 고압, 특고압. 그 다음에 아닌 걸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초고압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전압의 이 구분의 종별이 아닌 거, 초고압이 정답입니다. 초고압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종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비록 기능사지만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요, 이렇게 이제 소비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기 계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이제 전력이 생산되는 곳, 전기가 생산되는 곳이 어디예요?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이 발전소를 도면에서 표시할 때 우리가 동그라미 G로 표시합니다.
또는 발전기를 도면에서 표시할 때 동그라미 G로 표시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는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어디를 가시든 도면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도면을 볼 줄 아시면 어디를 가든 뭐예요? 고장난 그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가 되시려면요, 단순히 그냥 기계 설비뿐만 아니라 도면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기능사라는 건 기능적인 작업을 하지만 기사가 이제 도면을 해석하죠. 기술사는 이제 이 설계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발전기를 영어로 이제 동그라미 G, 발전기가 영어로 제너레이터예요. 요걸 따서 G자를 따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세 가지예요. 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11kV, 그 다음에 20kV, 그 다음에 22kV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발전되는 발전 전압입니다. 이 발전 전압을 발전소에 스텝업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변압기를 이용해서요, 11kV를 154로 승합합니다. 20kV는 34만 5천 볼트, 22는 76만 5천 볼트로 승합합니다. 이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가 있어요? 철탑이 있는 거죠. 철탑을 통해서요, 변전소를 거칩니다. 우리나라는 변전소가 두 가지 타입이에요. 1차 변전소라고 그래요. 예. 이 1차 변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예, 2차 변전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전봇대 있죠? 전봇대에 보면 하얀색 깡통이 매달려 있지 않나요? 요걸 우리는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상변압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집구석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다 그려놨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제 전압이, 발전기에서 이렇게 전압이 만들어지고요, 스텝업 변압기로 154를 345, 그러니까 154, 345, 765로 승합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철탑으로 이렇게 이어줘요. 그러면서 1차 변전소는 34만 5천 볼트를 154로 변환하고요. 2차 이제 요 76만 5천 볼트는 바로 154로 강압합니다. 154는 그대로 직진으로 갑니다. 이 변전소 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는 154를 뭘로 바꾼다? 22,900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22,900볼트를 바로 어떻게 한다? 440이나 380, 그 다음에 220, 그 다음에 110볼트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예. 요게 제가 두 개의 전압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렇게 전압을 몇 개를 정해갖고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학문을 표현할 때 이 발전소가 있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전공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발전과 변전을 잇는 이 라인을 우리가 송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전과 변전을 이어도 송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변전소로부터 이렇게 전봇대로 뿌려지는 이 구간을 우리는 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봇대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전기가 이제 이 소비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요, 수송, 그 다음에 운용돼요. 이 변전소는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전압을 승합, 강압하는 장소를 우리가 변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력을 집중하고 배분합니다. 네. 그러면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거쳐서 이렇게 배분되고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전력 계통이라고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기능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능사를 공부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전부 뭐예요? 특고 라인입니다. 22,900은 엄연히 뭐예요? 7kV를 넘어졌죠. 22,900은. 얘네들은 뭐예요? 저압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이 전압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90% 이상은 여기서 걸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요 네 가지 전압으로 정리됩니다. 네. 은근히 440도 많이 했어요. 삼상전압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전압을 집중 운용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밥을 먹고 사시면요, 전부 다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전부 다 이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만 얘기하지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배전 전압이 되고요. 요게 수전 전압이죠. 요걸 우리가 송변전 전압이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발전 전압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처음 전기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력 계통을 운용한다 말씀드리고요. 시험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맞아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책을 찾아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야 돼. 그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잠시만요, 책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딱 물어봤을 때 뭐예요? 바로 답변해 줘야 된다고요. 이 얘기는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물어보시면 얘기해 줘야죠. 전압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외우실 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셔요. 우리 그 치킨 보면 교촌 치킨 있죠? 네, 교촌 치킨이야. 네. 여기다가 500원 더 주면은 직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네. 그 다음에 고압이랑 특고압은 7kV 이하냐 7kV 초과냐, 이거만 보시면 되겠네. 그쵸? 저처럼 이렇게 다 써가면서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저압은 교류는 1.1kV 이하, 그 다음 직류는 1.5kV 이하, 그 다음에 고압은 얘네들을 각각 초과하고 7kV 이하,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이다.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이제 제1절에 보면 단선과 연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어쨌든 시험에서는 전압의 구분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면 전선이라는 걸 사용하죠. 네. 이 전선은 제가 좀 여기서 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전선의 종류라고 해볼까요? 전선의 종류. 교재에는 없는데요. 옆에 부분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가 전선의 종류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전선은요, 첫 번째 무슨 전선이면 나전선이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전선의 종류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나전선이에요. 전선의 종류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전선을 우리는 이제 잡는다? 나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나전선은 전선이 순수 도체로만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구성할 때요, 그 구성 재료가 뭐만 있다? 도체로만 있는 걸. 이러한 전선을 우린 뭐라고 한다? 나전선이라고 그래요. 이 나전선을 저희가 씁니까? 씁니다. 근데 잘 안 쓰죠. 왜? 이것을 사람이 만졌을 때 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안 쓰죠. 하지만 사람의 접촉 우려가 확실히 없다라고 확신하면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절연전선이 돼요. 우리 전기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선은 이 전선이죠. 네. 그러면 절연전선은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요, 이 도체를 우리가 감싸는 뭐가 있다? 절연물이 있는 거죠. 요런 전선을 우린 뭐라고 한다?
절연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자, 요건 시험에서 물어봐요. 어디서 쓰냐고 물어봅니다. 지중전선로에서 사용합니다. 이 케이블은 어디서 쓰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어디서 쓴다? 지중전선로에서 씁니다. 여러분들 이 케이블은 도체가 있으면요, 이 도체를 감싸는 절연체가 있고요, 이 절연체를 감싸는 뭐가 있냐면 외피까지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케이블이죠. 근데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가장 가격이 비싼 것도 누구예요? 케이블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우리 전선은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 공중으로 띄우냐 묻냐 이 타입이죠. 그 공중으로 띄우는 걸 우리는 가공전선로라고 하는데 이 케이블은 가공전선로에서 극도로 불리합니다. 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공으로 가선하기에는 불리한 타입이죠. 우리나라는요, 이 케이블은 전기 쪽에서는 잘 안 씁니다. 어디서 많이 써요? 통신에서나 써먹는 거지 우리 쪽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쪽에선 대부분 뭘 사용하냐면 지중전선로에서 써먹는다. 요걸 물어봐요.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무엇인가? 케이블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절연전선이에요. 이제 시험에서는 전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나전선이 기준이라는 거.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은 반드시 언급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선을 가공으로 띄우려면 전봇대, 이걸 우리는 지지물이라고 그래요. 전봇대를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케이블을 가선하게 되면 선이 어떻게 돼요? 늘어짐의 정도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가공에서는 이 케이블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체의 종류예요. 누구의 종류다? 도체의 종류. 지금 요 도체의 재질을 뭘 쓸 거냐 이거예요. 도체의 재질. 첫 번째가 뭐냐면 연동선이에요. 무슨 선? 연동선. 자, 요 연동선은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순수 구리선이고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옥내배선에서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사용한다? 옥내배선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요성이 풍부하다고 나와요. 우리 전기 쪽에서는요, 실내나 실외를 옥내다, 옥외다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시면요, 남한테 얘기할 때도 이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용어로 전달하시더라도요, 그냥 알아듣고 나는 나대로 배운 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말을 못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지 뭐. 자, 어쨌든 옥내배선에 사용하고요, 가요성이 풍부하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요성은 휘어짐의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옥내배선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바닥면, 옆면, 뭐예요? 벽면, 천정면에 있다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천정 중앙에 이렇게 전등이 설치된대요, 도면상. 근데 배선을 보니까 구석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선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미쳤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지? 도면상 설계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배선할 땐 뭐예요? 최단 거리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옥내는 뭐예요? 굴곡의 개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좋죠. 네. 사실 이 연동선은 구리선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금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쓰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리가 기준이에요. 두 번째가 경동선입니다. 무슨 선? 경동선. 요거는 아직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옥외배선에서 씁니다.
인장 강도가 튼튼하다고 그래요. 인장 강도가 우수하다고 그래요. 인장 강도가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이 경동선은 이제 이 구리에다가 주석이라는 물질을 넣어갖고 특수 열처리를 합니다. 인장 강도가 우수하다는데 옥외배선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옥내배선을 연동을 썼다가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얘네를 밖에서 가선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 옥외배선은 비, 바람, 눈 이런 것들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선이 잘 휘어지면서 변형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갖고 찾은 게 경동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선이 단단해지고 잘 휘어지지도 않는 이런 전선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전선이 옥내에 있으면 연동이에요. 전선이 옥외에 가선되면 뭐다? 경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찾은 거예요. 뭐냐면 이 알루미늄은 어디서 쓰냐면 송전 구간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송전 구간을 마크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어차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주로 요 세 가지 타입을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요 세 가지로 제한돼서 나오고요. 네. 그러면 왜 이제 알루미늄을 우리가 찾았냐면 여러분도 보시면 송전 구간에는 뭐가 설치돼요? 철탑이 설치됩니다. 철탑과 철탑 거리가 어때요? 오지게 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경동을 쓰니까 얘랑 얘 거리가 멀어지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쳐지죠 더. 야 이거 좀 가벼우면서 도전율이 괜찮은 게 없냐 찾은 거예요. 거기서 딱 알맞은 게 뭐다? 알루미늄이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단독으로 쓸 수는 없어요. 잘 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강심이라는 걸 대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도체의 종류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도체의 구성이에요. 도체의 구성이다. 이 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건데 이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단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연선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이 단선은 도체가 한 가닥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선을 현장에서 표기할 때, 밖에서 표기할 때 어떤 표기를 주냐면 미리미터의 표기를 줍니다. 이 단선의 표기를 할 때 무슨 표기를 준다? 미리미터의 표기를 준다고요. 이 미리미터는 바로 어디에 굵기를 말하냐면 여기에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도체의 굵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전선의 굵기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또는 아무 조건이 없는 전선의 굵기는 도체의 굵기지 절연물을 포함한 굵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요. 절연물을 포함한 두께는 반드시 명시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약속이야. 그 다음에 연선은 뭐냐면 도체가 여러 가닥으로 구성됩니다. 요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이 연선에 이 표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표기를 주냐면 밀리미터 제곱의 표기를 둬요. 요걸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 스퀘어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2 스퀘어래요. 그러니까 22mm 제곱이래요. 요게 뭐가 된다? 22 스퀘어다 이렇게 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읽어줘야 돼. 스퀘어가 이제 영어로 면적, 정사각형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돼. 도면에서는 얘를 이렇게 표시해요. 요게 스퀘어의 표시의 약호예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돼. 되셨나요? 이렇게 숫자 위에 네모 표기를 줍니다. 숫자 위에
요게 스퀘어의 약호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단선은 밀리미터의 표기를 두고 연선은 스퀘어의 표기를 두는데 교재 보십시오. 총 소선수 n이라고 돼 있죠.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자, 우리 전선의 총 소선수 n은 3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로서 계산하고요. 요게 여러분들 공식 문제랑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선의 총 소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연선은 도체가 여러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1층짜리 전선은 가닥수가 몇 개냐면 7개로 고정적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걸 우리가 1층짜리 전선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중심 소선을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 층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층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층수는 4층까지 제작이 됩니다. 연선의 층수는 4층까지 제작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층짜리 전선이래요. 1층은 시험에 안 나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에다가 1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되죠. 3 곱하기 1은 3인가요? 1 플러스 1은 2죠. 아니 어차피 얘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어차피 여기 곱하기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되나요? 그래서 뭐예요? 7가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2층이랑 3층이 시험 문제예요. n이 2래요. 2층짜리 전선이래. 그러면 얘는 3배의 2를 하신 다음에 2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죠. 그럼 요거 3인가? 그쵸? 요게 뭐예요? 6이죠. 18인가? 19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12가닥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12가닥, 6가닥, 1가닥 해갖고 19가닥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물어봐. 그 다음에 3층까지 물어봐요. n이 3이래. 그러면 3 곱하기 3에다가 3 플러스 1이래요. 플러스 1이죠. 이 뭐야 이거 4, 9인가요? 36에 1을 더하면 37가닥 나옵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관연도 기출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어차피 식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정답을 안 외우셔도 되죠. 이 식도 잘 물어봐요. 하라는 것만 해. 어차피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시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4층짜리도 있는데 61가닥입니다. 계산하면.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이 연선을 제작할 때 요렇게 층수가 4층까지 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선의 단면적 있죠. 거기다가 세모 쳐주실래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세모 칠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면 보고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가끔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한번 볼 사람은 봐주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 볼게요. 우리가 이 연선에 자 이게 1층짜리 제가 지웠는데 연선의 단면 이거 6개인데 연선의 단면적은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요 하나의 소선 단면적에다가 가닥수를 곱하시면 전체 면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우리 전선은 원형이죠. 원의 단면적은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r이라는 건 전선의 반지름을 말하나요? 우린 반지름 잘 안 씁니다. 지름 쓰지. 그러면 지름을 2로 나누면 뭐예요? 반지름이 되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이거. 그러면 이렇게 분수의 제곱은 분모 분자 다 취해주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 파이 곱하기 4분의 뭐가 된다? d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하시면 된다? 가닥수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선의 단면적을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 정말 드물게 출제된다. 예. 일단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선의 종류랑 도체의 종류, 그 다음에 도체의 구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전선은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해요. 첫 번째 무슨 전선? 나전선입니다. 순수 도체로 구성됐는데 이 알루미늄 선을요, 발가벗겨 갖고 우리가 송전선로에 가선합니다. 왜냐하면 송전선로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 그쵸? 예. 그래서 송전선로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선으로 가선해 주죠. 피복을 안 씌우니까 뭐예요? 전선의 처짐의 정도도 더 적어지니까 이래저래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연전선이고요. 세 번째가 케이블인데, 절연전선은 지중전선로에 사용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체의 종류가 돼요. 우리 연동선, 옥내배선에 사용하며 가유성이 풍부합니다.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다, 얘는. 그 다음에 경동선, 옥외배선에 쓰며 인장 강도가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쓴다? 송전 구간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체의 구성인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단선은 밀리미터의 표기를 둔다는 거. 2.6mm래요. 그럼 뭐야? 단선을 말하는 거예요. 4mm래. 단선을 말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연선은 무슨 표현을 둔다? 스퀘어의 표현을 줘요. 2.5 스퀘어래요. 연선을 말하는 거죠. 그쵸? 6 스퀘어래요. 연선을 말한다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서 요 총 소선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잘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총 소선수 n은 3n의 n 플러스 1에 플러스 1로서 계산하고요. 시험 문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두 문제다. n이 2층이면 뭐예요? 19가닥. n이 3층이면 몇 가닥이다? 37가닥 나온다. 근데 어차피 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안 바뀌어요. 관연도 문제가 안 바뀐다고요. 지금은 최소 뭐라도 바뀐다? 위치가 바뀝니다. 이거 무조건 1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1번 이거 이제 안 된다고요. 위치가 바뀌어요. 보기 조건이 똑같더라도 보기의 위치가 바뀌면서 정답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차라리 안 되면 답을 외워, 제발.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전선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전선의 종류에 보면 연선 보면 1층짜리 전선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